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이 내는 배당 소득세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작했던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냈습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성능을 2배로 높인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들이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제 지원의 방향성이 공개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세액공제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로 저율과세돼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정부가 주주 환원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의 방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정부는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세금 관련 대책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날 발표로 법인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된 만큼 국내 증시의 밸류업이 한 단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중 추가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초에는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 경제 회복을 자신한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해외 투자 시장에 큰 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면서 이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캐리 거래. 엔캐리 거래는 마이너스 금리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통화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지난해 블룸버그가 추산한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약 115조 원. 일본이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8년 만에 끝내자 저금리에 풀렸던 엔화의 이동에 시장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도 폐지하고 장기금리 변동폭 상한선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엔캐리 자금 이동은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대대적으로 엔캐리 거래가 진행되면 국채 시장은 물론 글로벌 투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 언론들은 금융시장 관측대로 금융 완화를 축소하는 결정은 내렸지만 당분간은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 매입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현지 반응에 대해 국내 시장 관계자들도 예상된 수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엔화 환율에 대한 기대가 일단 옵션 시장에서 다 거래가 되거든요. 옵션 시장에 반영된 변동성이 지금 작년 12월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이제 이번 BOJ의 어떤 통화정책 결과는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이 돼 있는 거고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본은행이 앞으로 물가 2% 달성 확신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시장은 그런 우려를 반영해 엔캐리 자금 이동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현실화율을 동결해 세금 부담을 줄여줬지만 이번에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겁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꺼낸 카드는 서울의 노후 지역 재정비와 거주 비용 절감입니다.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재정비에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과 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2배로 증가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만 5천 호는 주변 전세의 90% 가격으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천 호는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월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과 기간,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마포 홍대, 명동 남산 일대의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국민들의 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집값은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억울한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2제곱미터 기준 올해 보유세가 약 58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0만 원가량을 더 내게 됐습니다. 1년간 실거래가는 거의 그대로였지만 공시가격이 30% 넘게 오른 영향입니다. 반대로 집값은 올랐지만 공시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바람에 세금이 제자리인 단지도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서 단지별로 부과되는 보유세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1년에 단 한 번 진행하고 그마저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이전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부작용은 커졌습니다.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다 보니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는 오르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연 3% 수준으로 오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평균 18% 급등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 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은 1년 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정부는 징벌적 과세로 변질된 인위적인 공시가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로드맵 수정 여부를 논의해오다 이번에 폐지를 공식화한 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합리화되면 국민들이 내는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은 줄어들고 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혜택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이 성능을 크게 높인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경쟁자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앞서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마이크론이 최초로 양산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대량 양산은 좀 SK하이닉스가 먼저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기업들 간의 미세하게 뭐 마케팅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HBM 시장이 좀 치열해지면서 이런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다.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일단 뭐가 맞냐? 일단 5세대 HBM3E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주도권도 SK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됐다는 게 좀 팩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4세대부터 먼저 대량 양산을 시작했고 이번 5세대도 대량 양산을 주도하게 된 건데요. 이번 대량 양산은 이미 시작을 했고 이달 말에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도 좀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미국 마이크론이 5세대 제품에서 이제 양산을 했고 뭐 고객사도 좀 공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초기 양산 상태로 아직까지 검증 단계가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고 또 고객사 공급까지 시점을 밝힌 점에서 SK하이닉스가 최초 타이틀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 고객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AI 가속기 시장,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뭐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대량 공급을 한다는 거는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5세대 제품이지만 이미 3세대 제품도 있고 4세대 제품 이렇게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AMD와 인텔도 최근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의 GPU를 만드는 기업이 좀 이 5세대 제품을 가장 빨리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바로 이제 엔비디아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3E가 엔비디아로 갈 것이라는 것이 좀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이를 좀 뒷받침하듯이 오늘 엔비디아가 이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도 이 SK하이닉스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시점이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엔비디아가 GTC 2024라고 해서 아주 큰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거를 열었는데 네. 여기 시점에 맞춰서 SK하이닉스가 대량 공급에 나선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에도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사용될 거라는 걸 좀 자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네. 엔비디아가 HBM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공개한 제품 얘기도 좀 해보면 이 제품이 이제 차세대 GPU 블랙웰이라는 이름의 B200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습니다. 네. 현존 지금의 최고 성능을 가진 H100 이것도 엔비디아 제품인데 호퍼 100보다 인공지능 추론 성능이 30배 이상 향상되고 뭐 학습 속도는 5배 이상 빨라지고 에너지 소모량도 뭐 한 25배 정도 이제 향상됐다고 하는데 이 B200에는 8개의 8단 HBM3E가 이제 탑재가 됩니다. 네. 전작인 H100이 이제 4개가 들어왔고 200이 이제 6개, 이것도 5세대 제품이 6개가 들어가는데 점점 이제 HBM 탑재하는 그 양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전작인 H200이 이제 올해 2분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난해 공개한 제품을 올해 2분기에 출시하는
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전작이 출시되기도 앞서서 신제품을 또 공개했다는 거죠. 이 신제품 이제 올해 말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더 많이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HBM에 대한 수요도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SK하이닉스의 D램 내에서 이제 HBM 매출 비중이 지난해 4분기에 한 1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연간으로 한 20%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올해 HBM에서만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로 3일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총 1조 3천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외국인의 3일 연속 순매도세는 올해 1월 18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모두 부진을 변치 못했습니다. 이 성장주와 가치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을 겪은 건데요.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내 증시에서도 AI 관련주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을 끌어모았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시들어졌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내일 진행되는 FOM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FOMC 회의록과 점도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은 해당 지표 공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파랗게 증시가 불을 밝히면서 로봇주의 약진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가 넘게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T-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달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는 최대 19%까지 주가가 훌쩍 뛰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간 로봇 종목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투자 비용에 설비 투자 등 초기 비용에 따른 적자가 주가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시장의 관심이 저 PBR주로 쏠리면서 성장주인 로봇 회사는 찬밥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자를 이어오던 로봇 대표 기업 두 곳이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심리 개선이 로봇주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일시적으로 반등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주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사업의 기초 체력 개선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하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My job essentially is to increase that engagement further. I want to expand the trading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that we can touch like a $50 billion kind of a trading depth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2030. So TCS is part of Tata Group. We have been in operations for more than 50 years. We have more than 600,000 employees across 55 countries. We are among the top 3 IT consulting technology services firm. And in Korea, we have been here for the last 20 years.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실적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50조 원을 밑돌았던 투자자 예탁금은 전거래일 기준 5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해 맡겨둔 자금인 만큼 향후 국내 증시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실제 지난달 7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개인은 이번 달 들어 1조 5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미국 연준의 FOMC 등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투자 방향성이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3거래일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기아, KB금융 등 저PBR주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유틸리티, 음식료, 항공업종 등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크게 개선된 만큼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업종과 비견될 정도로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난달 17조 원 선까지 내려앉았던 신용잔고가 한 달 새 20조 원에 육박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B2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TV를 보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TV 홈쇼핑 업체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낸 롯데홈쇼핑이 새로운 돌파구로 해외 브랜드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롯데의 경쟁자인 신세계 SSG닷컴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SSF샵의 홈페이지입니다. 롯데홈쇼핑이 수입한 해외 패션 브랜드 우프웨어가 입점했습니다. 최근 롯데홈쇼핑이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으로 해외 브랜드 유통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삼성물산을 선택한 겁니다. 내달 중엔 프랑스 시계 브랜드 랩스를 SSG닷컴 등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집안 식구인 롯데온 대신 경쟁사인 삼성물산과 신선식품 중심의 신세계 쓱닷컴과 손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생존 전략 차원에서 경쟁사와 협업하는 사례는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계열사를 아예 배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를 떼고 키우려는 것, 타깃층에 맞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당분간 롯데온 입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안 식구 챙기기보단 브랜드 수입을 통한 수익 창출에 방점을 찍은 걸로 분석됩니다. 롯데온은 패션 뷰티와 같은 버티컬 서비스를 확대 중이지만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5% 안팎으로 존재감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홈쇼핑 업계의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집안 식구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면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홈쇼핑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홈쇼핑 4개사의 영업이익은 40% 넘게 줄었습니다. TV 시청자 수 감소로 매출 성장이 부진한데도 방송 매출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송출 수수료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홈쇼핑 업계가 유료 방송 사업자에 낸 송출 수수료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고 지난해엔 2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적 부진 속에 지난해 GS 홈쇼핑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이어 인도네시아 홈쇼핑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 IP의 원작 감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액션 RPG 장르로 PC와 모바일에 최적화해서 개발을 했고 최고의 액션성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